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날 저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바로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저녁은 고요했으며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끌고 싶다는 듯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한 주였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보통은 엄마, 잘 지내요라는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이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라며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 동네로 접어들었을 때 저 자신도 모르게 차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직감이었을까요? 등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아들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아들이 제게 분명 다른 도시에 출장을 갔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왜 전화를 걸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불빛도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문을 소리 없이 열고 나왔습니다. 자갈 위를 걷는 발소리가 마치 눈을 밟는 것처럼 부드럽게 바스러졌습니다. 마치 발이 제멋대로 저를 붙잡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치는 듯 쿵쿵 울렸습니다. 대문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정적. 담장 너머로 엿보았습니다. 차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막 도착한 것 같은데 집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듯 했습니다. 속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언제나 문을 꼭 잠그니까요.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집은 낯설게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커튼은 단단히 쳐져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자 문득 두드리지 마. 안 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부엌으로 난 옆 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예전에 민준이가 10대 시절 한밤중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모습을 저 창문으로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때 그 창문 안의 불빛은 참 따뜻했었는데 문득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지만 긴장된 마치 억눌린 말다툼 같은 소리였습니다. 굵고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상처받은 듯 하면서도 비꼬는 여자의 목소리. 어머님이 바보도 아니고 눈뜬 장님도 아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애초에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였어.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민준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창틀에 몸을 기댔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어머님을 우리 인생에 다시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늙은이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요. 난 이 집이 필요해. 어차피 영원히 사실 것도 아니잖아. 알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치워버리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집에서 쫓아낼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돌아가신 남편과 제가 모든 것을 아껴가며 수년간 지은 우리의 힘과 돈과 영혼을 모두 쏟아부은 바로 그 집에서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언가를 건드렸는지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소리 들었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차에 도착해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때 창문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살짝 젖혀졌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습니다. 열병을 앓은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도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영원히 사실 것도 아니잖아. 치워버리자. 난 이 집이 필요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았습니다. 새벽 2시쯤 일어나 협탁 위에 놓인 민준이 결혼식 사진 액자를 집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아들과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미소 짓는 저.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며느리는 그때 저를 얼마나 다정하게 안아주었던가요? 진심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와서 치워버리자라니. 늙은이. 내가 그러려고 결혼한 줄 알아? 모든 말이 손톱 밑을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동틀녘.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동해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조용히 해야 한다. 저는 그들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시험하기로요. 아침 9시 30분 민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 안녕. 어제 근처에 갔었는데 들릴까 하다가 너희가 있을지 몰라서 그냥 왔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최대한 중립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지를 남겨두고 5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어제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늦게야 들어왔네요. 다시 출장 간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엄마, 하루 종일 바빴다고? 나는 분명 집에서 너를 봤는데 네가 아내와 내 집을 어떻게 빼앗을지 의논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눈을 보고 거짓말을 해?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보지 뭐.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수이기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아들이 그저 약해서 아내에게 휘둘린 것이기를, 그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기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준비고 계산이야. 그들이 이미 나를 쫓아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저는 수첩을 꺼내 부엌 식탁에 앉아 제가 들은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어, 억양, 창문에서 본 그녀의 얼굴까지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기억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니라 박진우 변호사님께,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가 집을 등기하고 유언장을 작성할 때 믿고 맡겼던 분이었습니다. 김선영 여사님? 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몇 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네, 일이 생겼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을 빼앗으려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제가 접수실에 들어섰을 때 박 변호사님은 이미 사무실에서 나와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앉으시죠.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민준이네 집에 갔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아들 차가 세워져 있더군요. 분명 출장 갔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뭔가에 이끌린 듯 다가가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요.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요. 박 변호사님은 말을 끊지 않고 그저 듣고 있습니다 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늙었고 집이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자기들 방식대로 조용히 저를 처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집에 없었다고 제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다른 무언가입니다. 명백한 배신이에요. 제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집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말이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장님 돌아가신 후에 민준 군이 어딘가 멀어졌다고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영향인지 스스로 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악몽에서조차도요. 그는 아래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번 보시죠. 유언장, 위임장, 소유권 증서.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죠. 우리는 서류를 항목별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집은 온전히 제 명의였습니다. 유언장은 명확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은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받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겁주고 조종하고 서류를 조작하려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사님을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사님이 혼자이고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거리로 국거리라도 좀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김선영 어머님 아니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의 사촌동생인 지연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스치듯 만난 게 전부였습니다. 저를 바로 알아봤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그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뭘 좀 봤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말인가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언니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두 사람이 뭔가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오빠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잔뜩 화가 나 있었고 언니는 계속 조금만 기다려. 늙으면 다 잊어버려. 참아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어머님을 뵈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서류에 손을 대고 문서를 뒤지고
허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것이라고 속삭이면서요. 그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빵 한 봉지만 사고 더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속이 역겨움으로 울렁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정들고 사랑하는 집이 갑자기 취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벽이 엇듣고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원한다. 그들은 나를 치워버리길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으로 다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의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미소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어깨 너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막 나가려던 참인데 오래 안 걸릴 거야. 제가 부드럽게 대답하고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서 본 광경에 저는 현관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식탁 위에 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부, 은행 거래내역서, 유언장, 집 문서가 마치 회의라도 하듯 카드놀이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해봐. 제가 낳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그녀가 그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눈에는 처음엔 두려움이, 그 다음엔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등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가족을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윤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던 남편의 오랜 신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여기에 짙은 코트를 입고 서류철을 옆에 낀 채 서 계셨습니다. 민준이의 눈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잡힌 학생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져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사장님은 안으로 들어와 훔쳐온 서류들 위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서류철을 올려놓고는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만 알고 보니 이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와 관련이 깊더군요.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를, 윤 사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차분한 모습으로 마치 이곳에 오게 될 줄 미리 알았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윤 사장님은 시선을 제게로 옮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당신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불렀어요. 당신들이 제 등 뒤에서 꾸민 짓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민준이는 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얼굴에는 이미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일이 집안 문제 이상으로 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서류잖아요. 우리 엄마라고요. 이게 범죄인가요? 윤 사장님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들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확신합니까? 당신들은 접근 권한이 없는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이건 이미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둘 다 그걸 알고 있죠. 며느리는 턱을 치켜들고 팔짱을 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어머님이 늙으셨으니 우리가 앞날을 생각해야죠.
어차피 이 집에서 평생 사실 것도 아니고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철을 여러 왁스로 봉인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문서는 자네 아버님께서 남기신 걸세. 아내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만 개봉할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내게 보관되어 있었지. 바로 지금 같은 경우 말이야.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편지라고요? 제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분의 필체입니다. 원하시면 직접 열어보시죠. 저는 손을 뻗어 봉인을 뜯었습니다.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필체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단어를 삼키듯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결국 내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구려. 미안하오. 내가 틀렸기를 바랐지만 민준이에게서 뭔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 결혼한 순간부터 불신과 냉정함을 보기 시작했지. 만약 아들이 당신에게서 집, 돈, 안정을 빼앗으려 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오. 내가 모든 걸 준비해놨소. 이 봉투가 열쇠요. 윤 사장에게 내 이름으로 행동할 모든 권한을 위임했소. 모든 권리는 당신에게 있소.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요.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겼다는 말씀이세요? 윤 사장님은 가벼운 조소를 띠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당신들을 빼앗은 게 아닐세. 아내를 지킨 거지. 그건 다른 문제야.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냥 우리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네요. 저는 오랜만에 발밑에 단단한 땅을 딛고 선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너희가 전쟁을 시작했고 나는 그저 응수했을 뿐이야. 윤 사장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김선영 여사님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재산에 관한 전화나 대화도 금지됩니다. 어떠한 압박 시도도 법적 위반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모든 것에서 차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살았어. 하지만 고통과 배신은 다른 문제야. 네가 누구였는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내기 전까지는. 그래, 차단할 거야.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동량 따위 필요 없어요. 윤 사장님은 절제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이나 연체되었고 신용기록이 거의 바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쉬울 게 없겠군요.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녀는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는 편지 보관인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이기도 하오. 잊었나 본데 자네 남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일을 처리했었지.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네.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일부러 저희를 파멸시키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이 집을 지키러 온 거야. 저는 출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문가에 서서 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집에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문자 보내지도 마.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리고 떠났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기는 신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 차에 앉았습니다. 문득 오랜만에 처음으로 고통도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단함과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받지 않으려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전부 부축인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도 될까요? 엄마랑 얘기해야 해요. 제발요. 저는 듣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에게 두 번째 편지, 그의 아버지가 남긴 두 번째 비밀, 모든 것을 바꾸는 그 비밀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마음에는 돌덩이가 얹힌 듯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칼이 아직 따뜻할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지. 그날 밤 저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들이 아니라 상자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에 포장해 두었던 바로 그 상자. 그 위에 남편이 직접 이렇게 썼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열어볼 것.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었죠. 당신은 또 만약을 대비해서 물건을 쌓아두는군요. 그러자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낫지. 저는 창고를 열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72년도에 휴양지에서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고 즐거워 보이는 우리. 사진 밑에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작고 얇은, 우표도 없이 그저 여보, 만약 민준이가 배신하면이라고만 쓰여있는 봉투.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쪽지와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당신도 알게 될 거요. 그냥 이걸 꽂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오. 저는 작고 회색빛의 USB를 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남편은 절대 아무 의미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겼다는 것은 그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화도 예약도 없이 그냥 가서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는 바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말없이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예요. 민준이가.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걸 켜보라고 했어요. 박 변호사님은 USB를 집어들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 우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들었지만 단단하고 맑은 눈빛, 차분한 목소리. 당신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겠지. 이런 말을 하기 힘들지만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가 없네. 민준이가 변했어. 우리에게 물건을 숨기기 시작했고 행동도 달라졌지. 걔 아내는 항상 지켜보고 엿듣고 속삭여. 나는 그녀가 당신 건강에 대해 마치 당신이 약이라도 먹는 것처럼 말하는 걸 들었어.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잖아. 나는 그들이 나중에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 밑밥을 깔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어. 모든 것을. 서류,
오디오 파일, 스캔본, 언젠가 그들이 당신에게서 당신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마음먹을 때 도움이 될 모든 것을. 그들은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우리 모두보다 강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카메라가 살짝 흔들렸다가 그가 다시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마지막 한 올까지 자신을 내어줬지. 하지만 그들이 배신하는 날이 온다면 당신은 용서할 의무가 없어. 그냥 이걸 가지고 떠나. 증명하려 하지도 복수하려 하지도 마. 그냥 당신 것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예상하셨군요. 저도 이 정도로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USB에서 문서 목록을 인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지도 못했던 자산 목록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 계약서, 부동산 서류,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항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양평의 호숫가에 있는 집. 그의 명의로 구입되었지만 만약 현재 사는 집에 위협이 생길 경우 그의 사후 즉시 제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집을 사두었다고요. 네, 비밀로요. 만약의 경우 여사님께서 떠나서 새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요. 두려움 없이, 스캔들 없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심지어 자신이 떠나가는 순간에도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 것인 것들만. 사진 앨범, 그의 군번줄, 어머니께 물려받은 찻잔 세트, 나머지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옷장 속에서, 서랍 속에서 찾게 내버려 두자. 그들이 다투게 내버려 두자. 제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신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다음날 저녁까지 집은 공식적으로 제 소유가 아니게 되고 민준이가 접근할 수도 앞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신탁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아침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민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현관 앞에 상자를 놓고 벨을 누른 뒤 떠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집을 신탁으로 넘긴 서류 뭉치와 그 영상이 담긴 디스크,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대가다. 제가 차에 오를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분노도 비명도 없이 오직 꿰뚫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은 공식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어떤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저는 새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있는 집, 바로 그 따뜻하고 밝고 조용한 집.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해, 여보. 그리고 저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 나는 집에 왔다. 제가 떠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새 집은 물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갈매기가 울고 주전자는 부엌에서 김을 뿜고 창밖에는 수년간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책을 읽고 오랫동안 쓰고 싶었던 것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저 살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민준이가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8회째 되는 날, 우표도, 발신 주소도 없는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저 우편함에 손으로 던져 넣은 봉투였습니다. 종이는 빳빳했고 남자의 필체였습니다. 한 문단 한 문장. 당신은 무슨 짓을 시작했는지 몰라. 저는 이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원망이 아니다. 이건 위협이다. 소리 없는, 비명 없는,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위협. 민준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편지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수첩 옆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짓을 시작했는지 몰라. 저는 그가 단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서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용서해주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떠나고 등 뒤로 문을 닫아버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일기장 맨 끝에 끼워 넣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 제가 그의 실망을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제 자신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제가 창가에 서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선영 여사님, 오셔야겠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 여사님의 재산 처분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사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공식적인 표현은 정서적 불안정, 기억력, 감퇴, 타인의 영향에 의한 갑작스러운 결정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아마도 무력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게 되는군요. 그가 저지른 모든 짓 이후에 그는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고 무슨 서류들을 모았겠죠.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들은 여론을 이용해 압박하려는 겁니다. 여사님을 이성을 잃은 늙은 여자로 몰아가고 싶어 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는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집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료가 있고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음성 일기를 남기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대화, 관찰, 민준군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보았고 저는 알아차리길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역공입니다. 우리는 맞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우리에게는 편지, 음성 녹음,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사님께서 제정신일 뿐만 아니라 계획된 압박의 희생자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 사건이 될 겁니다. 저는 한 점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릴 때처럼 조용히 맨발로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부엌에 멈춰서서 주전자를 올리고 식탁 위 램프를 켰습니다. 불빛은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아는 모든 것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제가 손가락을 베이면 울던 모습,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최고라고 쪽지를 써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해서 제게 파고들어 잠들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러다 결혼식 날 그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거리를 두는 마치 그때 이미 편을 정한 것 같은 눈.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파일 폴더를 열어 첫 번째 녹음을 켰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또 왔다. 유언장에 대해 슬쩍 물었다. 아내는 듣지 못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들처럼 듣는 게 아니라 변호사처럼 들었다. 그가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다음 녹음. 점심 식사 때 민준이 아내가 기억력 때문에 뭘 먹느냐고 물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내 생각에 그들은 어떤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다. 서류를 숨겨야겠다. 저는 녹음을 끄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들은 속삭이고 연기했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짙은 남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파우더를 살짝 발랐습니다. 차분하고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의 저처럼.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은 멀쩡한 여자. 나이가 아니라 성격으로 강하고 온전한 여자. 박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저는 공증된 서류, 상속위원회에 보낼 편지, 모든 자료가 깔끔하게 서명된 서류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내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원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공개 재판이 될 겁니다. 심리, 증인, 언론 보도까지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장례식도, 배신도, 암 투병도 겪었어요. 그런 걸로 저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점심때쯤 뉴스가 언론에 새어 나갔습니다. 누군가 존경받는 미망인의 아들이 그녀의 의사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기자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통, 옛 친구인 정숙에게서 온 전화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유모차를 함께 끌고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선영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정수가.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 우리는 저녁에 강가 카페에서 만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었던 대화, 서류, 영상, 모든 것을 그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그 애한테 모든 걸 줬는데 그 애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뺏기지 않을 거야. 집도, 기억도, 나 자신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집에 돌아왔을 때 문 밑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도 서명도 없이 한 문장. 나도 아는 게 많다는 걸 잊지 마. 저는 이 종이를 손에 들고 서서 그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 통제,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를 위해서. 하지만 그는 누가 자신을 키웠는지, 제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잊었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깼습니다. 가운을 입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집안에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와 바람이 덧창을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제 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웅웅거렸습니다. 더 이상 화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일을 직접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지나 변호사가 아니라 대화로, 얼굴을 마주하고, 한 번, 마지막으로 저는 차에 앉아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망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네 집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커튼은 열려 있었습니다. 문은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3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크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실내복 바지에 면도하지 않은 얼굴, 눈은 지치고 빛을 잃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나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고 비켜섰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익숙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거실에는 같은 가구, 제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같은 꽃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와 맛이 담은 커피 잔뿐이었습니다. 제가 앉아 그는 서 있었습니다. 문 밑에 그 종이 내가 놨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뭘 말하고 싶었던 거니? 엄마도 성녀는 아니라는 거.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은 있다는 거, 엄마한테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른 남자가 아니라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처 입은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네가 그 집이랑 계좌에 대해 알아냈다는 거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놀랄 줄 알았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그저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싶었을 뿐이야. 그걸 어떻게 상상했니?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조용했습니다. 내 서류를 훔치고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내 눈을 보고 거짓말하는 거. 그걸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부르니?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 사람이 계속 귓가에 속삭였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계속 비교하고 부추기고 너는 어른이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어디까지가 선인지 알았어. 하지만 너는 그 선을 넘었어. 의식적으로.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그날 밤 그들이 저를 의논하는 것을 듣고 서 있던 바로 그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뭘 원하니, 민준아? 그는 씁쓸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기고 싶었어요. 동정받는 아들이 아니라 성공한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대신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지.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성공한 게 아니니까 너는 빼앗으려 했어. 그건 같은 게 아니야.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그의 안에 모든 분노가 타버리고 공허함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온 건 이것 때문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모든 걸 결정했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온 바로 그 편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네가 그분에게서 받을 마지막이야. 읽든 말든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남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저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갑자기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내가 버리는 건 내가 아니야. 내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버리는 거지. 그리고 눈물도 동정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제가 호숫가 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볍게 저는 맨발로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와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가슴의 무게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텅 빈 침묵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깊은 침묵, 모든 것이 바람에 휩쓸려가고 진정으로 내 것만 남았을 때의 그런 침묵. 민준이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년 후 엽서 한 장이 왔습니다. 서명도 발신 주소도 없이 한 줄. 읽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만남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깨닫고 조용해졌다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차를 끓여 우편함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봉투, 법원 직인.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에게서 온 것입니다. 또 다른 시도 열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말없이 읽었습니다. 새로운 소송. 제 행동이 비합리적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내용. 같은 말, 같은 노래. 다만 이번에는 법정을 통해서. 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와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작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공식적이었습니다. 출석은 의무였습니다. 재판위원회, 몇 명의 참관인, 건조한 법정, 나무 의자, 종이 냄새와 자판기 커피 냄새. 저는 검은 치마에 흰 셔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방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지우려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러 온 것처럼. 민준이는 맞은편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젊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쉬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의 쪽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도피, 외부인의 영향에 대해, 그리고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압박감 없이 차분하게 일어나 모든 것을 조목조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음성녹음, 영상, 서류, 증인 진술, 며느리가 늙었어. 기다려, 잊어버릴 거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녹음까지.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들은 저를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공황에 빠진 노파가 아니라 부서뜨리려 했지만 부서지지 않은 여자로. 재판 마지막에 저도 일어섰습니다. 거창함 없이 담담하게. 저는 평생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함께 살고, 키우고, 치료하고, 먹이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늙었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집이 자기에게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 모든 것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빼앗겠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저를 함부로 대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도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압박 시도는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처리한 모든 서류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특히 의사결정 능력 부재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압박과 개입의 증거는 제출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법정을 나올 때 민준이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기양양하지 않고 그저 견뎌낸 사람처럼 단단하게. 저녁에 강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그가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거짓말을 했을 때도, 서류를 뒤졌을 때도 아니었다. 그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는 늙음, 침, 서류를 보았지만 어머니는 보지 못했다. 그때는 이미 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날 또다시 짧은 손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야. 저는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도 집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물에 빠뜨려야 한다 해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강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가라앉게 내버려둘 차례였습니다. 재판 후 긴 뇌우가 지나간 후처럼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들이 젖어 서 있고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공기는 빽빽하고 거의 울릴 듯 했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제 승리를 축하해 주려던 이웃도 이제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천천히 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 물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호수 위를 게으르게 맴도는 갈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남편과 제가 소란이나 다툼 속이 아니라 평온 속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지만 평온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다만 그곳에 이르는 길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을 뿐입니다. 집에서 더 이상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목소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책, 오래된 사진 앨범, 그리고 제 자신과 그리고 하루처럼 지나가 버린 세월에 대해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수첩뿐이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이걸 읽지 않겠지만 마치 저를 조각조각 다시 모으는 것처럼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봉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없이 안에는 사진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저와 민준이 그리고 제 남편. 우리 셋이 우리 집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때 민준이는 아직 앞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손바닥은 제 손 안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위협도 없이, 그저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거나 상기시키거나 혹은 모든 것을 용서하던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는 이상한 시도. 저는 사진을 제 수첩에 넣고 닫았습니다. 아니, 그 여자는 신뢰와 함께, 인내와 함께, 혈연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과 함께 죽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그리고 행동은 그가 스스로 선택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아프지도 그리워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던가. 하지만 지금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기다리지도 그가 올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놓아주었고 그 놓아줌과 함께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침묵, 봄의 정수기가 찾아왔습니다. 빵을 가져와 문 앞에 서서 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있잖아, 넌 이제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나 맞아.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인생.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젊은 시절, 남편들,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립지 않아?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누가? 민준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게 쪽지를 써주던 그 남자아이가 그리워. 그 애는 그립지. 하지만 거짓말하고 내 물건을 뒤지고 나를 늙고 미친 여자로 만들려 했던 그 어른 남자는 그립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그 애가 아니니까. 그건 다른 누군가니까. 시간이 더 흘러 어느 날 아침 현관으로 나갔을 때 벤치 위에 깨끗한 봉투 하나를 보았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용서하게 되면 나는 아직 여기 있어. 저는 이 종이를 손에 들고 앉아 그가 무언가 깨달았을지도 심지어 무언가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고치거나 치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너무 늦었을 뿐입니다. 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냥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남겨두자. 남이 되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어느 날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녁에 저는 다시 테라스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거기에는 아직 삶이 있었습니다. 떠나버린 삶.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승리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남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